미국이 포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부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28년간 중동 에너지 안보를 분석해온 워싱턴의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걸프전 이후 중동의 모든 위기를 현장에서 봐온 사람입니다. 위기가 오면 미국이 움직이거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나 28년간 그 공식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그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바다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호위 불가라고. 유럽은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세계 최강들이 멈춘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는 단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사의 조건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50년 동안 조용히 쌓아오고 있었어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워싱턴 DC 북서쪽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에너지 지수를 확인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체크하고 중동 주요 매체 헤드라인을 훑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그날의 브리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8년간 거의 바뀐 것이 없는 루틴이었어요.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군가 중동 위기를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숫자를 먼저 봤습니다. 유가가 얼마고 통과 선박이 몇 척이고 미 해군 함정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 숫자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내 린다는 그런 저를 보며 가끔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스프레드시트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답했어요. 스프레드시트가 틀린 적이 없었다고.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오만한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2026년 2월이 시작됐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공습작전 에픽플레어를 단행해 이란을 강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인이 사망 소식이 터지면서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즉시 분석팀을 소집했어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3가지였습니다.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 혁명수비대의 자체 판단에 의한 독자 행동 또는 내부 권력 공백으로 인한 일시적 소강. 저는 3번째 시나리오에 가장 높은 확률을 뒀었습니다. 그게 오판이었어요. 2월 15일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1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새벽에 받았습니다. 워싱턴은 아직 밤이었고 저는 잠에서 깨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산 천궁이 미사일 방어체계가 12발 중 11발을 요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클릭했어요.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흥미롭긴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 천궁이는 그저 수많은 방공체계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나중에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2월 말, 저는 아내에게 출장을 알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긴급 자문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린다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가요?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주나 2주 상황 봐서라고 했어요. 린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잊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호르무즈 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란의 기뢰 부설 역량, 혁명수비대 해군 드론 보유 현황, 최근 3개월간 선박 공격 빈도, 숫자들이 좋지 않았어요. 유가가 배럴당 $100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래는 사막이었어요. 끝없는 모래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28년간 이 지역을 분석해왔지만 저는 항상 워싱턴에서 봤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그런데 저 아래 사막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요. 두바이 공항에 내렸습니다. 중동의 열기가 쏟아졌어요. 3월 초였지만 이미 뜨거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빌딩 하나하나를 밝히는 에너지가 지금 호르무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최신 현황을 확인했어요. 유가 배럴당 $112였습니다. 750척.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있는 선박수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바이의 야경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만에서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오만행 비행기를 잡았어요.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직접 봐야 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출발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만 무스카트 공항에 내린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렌터카를 빌려 항구로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가 오만의 한복판에서 이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더 밟았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부두 주변이 어수선했습니다. 오만 해군 구조정 세척이 막 귀환한 참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빠르게 걸었습니다. 검은 연기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탄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생존자들이 부두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창백했어요. 옷이 젖어 있었고 일부는 부상을 입어들 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인도인 15명과 이란인 5명으로 이루어진 20명의 승무원이었어요. 전원이 탈출했지만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상과 파편 부상이었죠. 저는 첫 번째로 내린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기관장이었어요.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기자입니다. 어디서 공격받았습니까? 기관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호르무즈에서 40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어요. 드론이 2대 날아왔는데 하나는 빗나갔지만 다른 하나는 갑판 중앙을 뚫었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선미를 스쳤다고도 했어요. 조금만 더 정확했으면 전원 사망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숨을 멈췄어요. 미 해군 호위는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기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없었다고 했어요.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방향이었어요. 저 너머에 150척이 넘는 선박이 갇혀 있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들이요.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그 좁은 길목 앞에서 배들이 그냥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바다에서요. 그날 오후 다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미나 사크르항 북서쪽 유조선 허큘리스 스타가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원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도 미 해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첫 문장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선박 한 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창밖으로는 오만의 야경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2022년 이후 최고치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에서 오래 알고 지낸 관계자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스카트 호텔 로비에서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주변을 살폈죠.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폭격했지만 호르무즈는 오히려 더 막혔다고 했어요. 미 해군은 호위를 거부하고 있고 이란은 기뢰와 드론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관계자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코리아.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참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이요? 중동 위기를 한국이 해결한다고요? 관계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라고 했죠. 저는 녹음기를 끄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밀려왔어요.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코리아.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검색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검색창에 쳤습니다. 한국.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어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천궁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납품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 기사도 보였어요.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흥미롭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호르무즈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인가? 왜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최강국들을 제쳐두고 한국을 부르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며칠 후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28년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관계자였어요. 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예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운하를 뚫는 겁니다. 걸프만에서 시작해 아랍에미리트 동쪽 푸자이라까지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도를 띄웠습니다. 푸자이라는 아랍에미리트 동부 해안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한 항구였습니다. 이란이 아무리 기뢰를 깔고 드론을 날려도 손댈 수 없는 위치였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80km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80km 운하를요. 사막을 가로질러요.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이미 기반이 있다고 했어요. 아부다비에서 푸자이라까지 360km 송유관이 이미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최대 250만 배럴을 운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사막 아래를 지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공 주체로 한 나라가 거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한국이요? 180km 운하를 한국이 짓는다고요? 하지만 관계자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첫 번째는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토모카크의 중동 인프라 전문가 존 해리슨이었어요. 7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존, 아랍에미리트 대운하 구상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들었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막이고 담수 공급이 문제고 무엇보다 누가 짓겠냐고 했어요. 스웨즈는 프랑스와 이집트가 10년 걸려 뚫었고 파나마는 미국이 했다고 한국이 운하를 지어본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런던이었습니다. 영국 왕립 토모카크의 중동 담당 데이비드 클라크였어요.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일시적이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면 끝날 텐데 왜 10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냐고 했어요. 한국이 중동에서 원전이나 짓지 운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세 번째는 파리였습니다. 스웨즈 운하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프랑스 건설공학 전문가 장피에르였어요. 기술적으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이냐고 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는 프랑스나 미국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미국 전문가, 말도 안 됨. 영국 전문가, 한국은 아님. 프랑스 전문가, 왜 한국이냐? 세 대륙의 전문가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세 명 모두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부정했지만 멈췄어요. 그 멈춤이 저의 본능을 건드렸습니다. 뉴욕 본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운하 구상 이야기를 꺼냈어요. 180km 운하, 호르무즈 우회, 시공 주체로 거론되는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어요.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브렛, 거기 더위 먹은 거 아니에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 나라 이름이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한국이 이 판에 낄 수 있다는 근거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쳤어요. 천궁이 아랍에미리트 요격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어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을 쐈고 한국산 천궁이가 96%를 요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추가로 17기를 긴급 도입했다고 했어요. 대구 공항까지 직접 가서 가져왔다고 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96%.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방사는 알겠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는 건 확인했어요. 그런데 운하는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만의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총총했죠. 저 너머 호르무즈에서 150척이 넘는 선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했어요. 한국이 정말 이 판을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노트북을 닫고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였어요. 목적지는 아부다비였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습니다. 4월 초였어요. 중동의 열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청사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열어 천궁이를 검색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어요. 사거리 50km, 요격고도 20km까지 가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2024년에 처음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초 이란 공격 때 실전에서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2월 15일이었어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 미사일 12발을 쐈습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어요. 그날 밤 천궁이가 출격했습니다. 12발 중 11발을 요격했어요. 96%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로이터 본사 아카이브에도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발표였어요. 천궁이의 요격률이 96%라고 명시돼 있었죠.
그리고 사흘 후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추가 도입을 요청했어요. 17기였습니다. 긴급이었습니다. 보통 몇 달 걸리는 절차를 일주일로 줄였어요. 아랍에미리트 공군 수송기가 직접 대구 공항으로 날아갔습니다. 천궁이 17기와 유도탄 30발을 실어왔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본청이었어요. 무스카트에서 만났던 관계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어요. 천궁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이었어요.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오후 11시 43분이었어요. 화면 왼쪽에서 빛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천궁이었어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또 다른 빛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었죠. 두 빛이 충돌했습니다. 섬광이 터졌어요. 하늘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영상이 무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11번 더 일어났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 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12발 중 11발 요격 96%. 관계자가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왜 한국을 신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펜을 멈췄어요. 왜죠? 그날 밤 아부다비 시민 300만 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들을 지켰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계자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미국 패트리어트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이를 선택했죠. 성능이 더 좋았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이요? 납기입니다. 계약 후 18개월 만에 인도했어요. 미국은 30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추가 도입은요? 관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공군기가 대구까지 날아갔어요. 직접 가져왔습니다. 사흘 만에요. 사흘이요? 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더군요. 650억 달러 협력은 뭡니까? 관계자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산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술 협력이에요.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원유 400만 배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관계자가 돌아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원유를 공급했어요. 천궁이 대금으로요. 수박 딜이었습니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걸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는 안보가 필요했고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아랍에미리트를 지키고 있었어요. 미사일로, 원전으로, 그리고 신뢰로.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관계자가 함께 내려왔어요. 로비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묻고 싶은 건 운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운하는 천궁이보다 큽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신뢰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킬 거라고요. 저는 로비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천궁이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의문은 남았어요. 방사는 알겠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드는 건 확인했어요. 그런데 운하는요? 180km 사막을 뚫는 건 미사일 만드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음 날 저는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었어요. 한국이 지었다는 그 원전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운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를 봐야 했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주변은 모래뿐이었어요. 지평선까지 황량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흰색 돔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사막 바람이 불어왔어요. 모래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랍에미리트 유일의 원전이었습니다. 아랍권 최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원전 4개.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제로 거기 있었습니다. 방문자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에서 미리 연락을 해뒀어요. 현장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아랍에미리트 국적 엔지니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제임스. 저는 악수를 나눴어요.
파리드가 안전모를 건넸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죠. 차를 타고 원전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규모가 엄청났어요. 각 호기마다 높이가 60m는 됐습니다. 파리드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걸 10년 만에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10년이요? 네. 첫 삽을 뜬 게 2010년, 마지막 호기 가동이 2020년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원전 4개를 10년 만에요. 파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들 했습니다. 사막은 너무 덥고 물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고요. 하지만 지었군요. 파리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약속했죠. 10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지켰습니까? 파리드가 원전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원전 내부로 들어갔어요. 통제실이었습니다. 화면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리드가 설명했어요. 지금 4호기 모두 전격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 5,60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은요? 제로입니다. 원전이니까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시간 출력량이었습니다. 파리드가 말했어요. 한국 덕분에 아랍에미리트는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이 원전이 생산하고 있어요. 통제실을 나와 다시 차를 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담수화 플랜트였어요. 원전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사막의 열기가 쏟아졌습니다. 파리드가 차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시설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리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두산중공업이 지었습니다. 하루 70만 톤의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요. 저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파이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펌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완공됐습니까? 2023년입니다. 공사 기간은요? 파리드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26개월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26개월이요? 네. 원래 44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한국이 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확인했어요. 44개월을 26개월로요. 파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빨랐습니까? 파리드가 플랜트를 가리켰어요. 한국인들은 24시간 돌아가며 일했습니다. 교대조를 3중으로 편성했어요. 자재 공급도 끊이지 않았고요. 그리고요.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랬어요. 계약서에 26개월이라고 적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플랜트를 바라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있었어요. 하루 70만 톤을요. 파리드가 말했어요. 이 물이 아부다비 시민들에게 갑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물을 준 겁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막에서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생명을 준 거였죠. 플랜트를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파리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리드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묻고 싶은 게 운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맞습니다. 파리드가 앞을 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80km 사막을 뚫는 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리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파리드가 뒤를 가리켰어요. 원전을 봤잖아요. 담수화 플랜트도 봤고요. 사막 한가운데 원전 4개를 10년 만에 지었습니다. 44개월 걸릴 일을 26개월에 끝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파리드가 계속했어요.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방법을 찾아요. 그게 제가 15년간 함께 일하며 배운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 180km,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배들이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사막을 지나 오만해로 나가는 모습을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겁니다. 파리드가 말했어요. 한국은 해낼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아부다비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이 이 땅에서 쌓아온 50년의 신뢰. 그것이 진짜인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부다비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저는 검색창에 쳤습니다. 한국, 중동, 건설, 1970년대. 결과를 훑다가 도서관 아카이브에 오래된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카이브 담당자가 저를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장에 오래된 신문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1980년대까지였어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1973년 10월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건설 근로자 1,000명 아부다비 도착.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중동에 돈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가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도로, 항만, 병원, 공항, 사막 위에 문명을 올려야 했어요. 전 세계 건설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속에 한국이 있었어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975년 기사였어요. 한국 건설사 약속 기한보다 3개월 앞당겨 완공.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사막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도 일했다고 했어요. 명절도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건물이 섰습니다. 1980년대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한국 건설사의 감사패 수여. 당시 건설부 장관의 말이 인용돼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킨다고 했어요. 품질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간 이 땅에서 일해왔어요. 도로, 항만, 건물, 플랜트, 그리고 그 모든 현장마다 같은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계약서 한 장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50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것들이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으로, 명절을 반납한 밤들로, 먼저 건넨 마스크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도서관을 나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약속을 잡아둔 사람이 있었어요. 파티마 알만수리 외교부 대변인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저를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켰어요. 한국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인식을 묻고 싶습니다. 파티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하다고 했어요.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더니 1970년대부터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파티마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2020년이었다고, 코로나 때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파티마가 설명했어요. 당시 아랍에미리트도 방역 물자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 우선이었다고 했어요.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연락해왔다고 했어요. 요청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물었다고 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고. 마스크 100만 장, 진단키트 10만 개가 비행기에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무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파티마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외교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빚을 졌다고. 외교 문서에 빚졌다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 단어 하나에 오래 머물렀어요. 파티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서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작년 아랍에미리트 국민 대상 호감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 펼쳤어요. 96%.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6%요.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미국보다 높고 영국보다 높다고 했어요. 천공이의 요격률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우연 같지 않았어요. 파티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50년간 그래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걸 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를 나와 걸었습니다. 코니쉬 해변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50년이 정렬됐어요. 1970년대 사막의 땀, 명절을 반납한 밤들, 코로나 때 먼저 내민 손. 44개월을 26개월로 줄인 기적, 96% 요격률. 그리고 650억 달러 협력. 이것들은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50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싱크탱크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표정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브렛, 지금 무슨 취재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운하 구상이요. 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그 기사 쓰지 마.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왜입니까? 소장이 말했어요. 우리 싱크탱크 신뢰도 생각해. 미국 국방부 계약도 있고 프랑스 컨소시엄 관계도 있어. 한국을 전면에 내세우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쪽이 불편해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28년간 그 싱크탱크에서 일했어요. 보고서를 썼고 자문을 했고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은 제게 진실을 덮으라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제도 죽었어요. 750척이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브렛, 내가 감상적이 된 거야.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해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750척. 죽어간 선원들. 그리고 한국이 50년간 쌓아온 신뢰의 증거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28년을 일했는가. 그날 밤 늦게 파리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중요한 곳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푸자이라입니다. 운하의 종착지입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가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소장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짧게 썼어요. 사직서였습니다. 28년의 끝이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송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 아부다비의 밤이 고요했어요. 저 어딘가에 천공이가 밤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00만 명의 시민이 잠들어 있었고 한국이 그들을 지켰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28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걸프전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 아버지가요. 아들아, 미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안전해진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나라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푸자이라였습니다. 180km 운하의 종착지. 한국이 길을 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부다비를 출발했습니다. 파리드가 운전했어요. 목적지는 아랍에미리트 동부 해안 푸자이라였습니다. 거리는 180km였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 정말 가능할까요? 1시간쯤 달렸을 때 도로 옆으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파이프였어요. 저는 파리드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내려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송유관이었습니다. 지름이 1엠쯤 됐어요.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푸자이라 송유관이었어요. 360km를 달리는 파이프였습니다.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파이프를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안에서 원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회로가 존재했어요.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푸자이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운하는 그 다음 단계였어요. 선박이 직접 통과하는 겁니다. 2시간 후 푸자이라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오만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이었어요. 항구로 향했습니다. 푸자이라 항은 생각보다 컸어요.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선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만청으로 갔습니다. 관계자를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사미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항만 관리자였어요.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미르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 한산합니다. 호르무즈 때문입니까? 사미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들이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어요. 여기까지 못 와요. 그래서 운하입니까? 사미르가 저를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운하가 뚫리면 모든 게 바뀝니다. 사미르가 지도를 펼쳤어요. 걸프만에서 시작해 여기 푸자이라까지 180km입니다. 운하를 뚫으면 배들이 직접 통과해요. 폭은 얼마나 됩니까? 최소 300m는 돼야 합니다.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려면요. 깊이는요. 20m 이상이요. 저는 계산했어요. 180km, 폭 300m, 깊이 20m.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사미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뭡니까? 물이에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사미르가 설명했어요. 운하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담수로요. 바닷물을 쓰면 염분 때문에 주변 땅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담수화입니다. 운하를 지으면서 동시에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거예요. 사미르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담수를 농업에도 쓸 수 있습니다. 운하 주변에 농장을 만드는 거죠. 농장이요? 사미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막이지만 물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이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 쌀 농사를 성공시켰어요. 한국농촌진흥청이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쌀을 재배했습니다. 성공했죠. 사미르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운하, 담수화, 농업,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누가 이걸 설계했습니까? 사미르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펜을 놨어요. 한국이요. 사미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운하만 파자는 게 아니었어요. 담수화와 농업까지 연계하자고 했죠. 그래야 경제성이 나온다고요.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운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담수화와 농업까지 연결되면 달랐습니다. 운하가 생명선이 되는 거였어요. 항만청을 나왔습니다. 저는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오만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은 호위를 거부했습니다. 유럽은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강대국들은 호르무즈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궁이로 하늘을 지켰어요.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담수화로 물을 줬죠. 그리고 이제 운하로 판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직서를 보낸 노트북이 생각났어요. 28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파리드가 옆에 와서 섰어요. 오만해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씁니다. 기사 씁니다. 파리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사의 조건. 첫째, 신뢰. 둘째, 실력. 셋째, 약속.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 너머 호르무즈에서 750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잡았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의 판을 바꾸고 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스카이라이트의 화염, 마셔제도 선적 유조선 승무원 사망, 천궁이 96% 요격률, 바라카 원전 10년 완공, 담수화 44개월을 26개월로 50년 신뢰, 그리고 대운하.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해결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냈어요. 전 세계에 반도체를 공급했습니다. 중동에 원전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길을 열려하고 있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피해만 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자이라 야경이 보였어요. 저 바다 너머 호르무즈에서 750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독립 매체를 통해서였어요. 제목 아래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브렛 콜먼, 전 미국 국방부 에너지 정책 자문관. 저는 호텔방에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클릭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1만을 넘었어요. 1시간 후엔 10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른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 중동 에너지 위기의 새로운 해법 제시. 파이낸셜 타임스도 따라왔어요.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운하 구상, 호르무즈 우회 가능성 주목. CNN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기사로 충분했죠. 저녁이 되자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계자였습니다. 브렛, 기사 잘 봤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팩트만 썼습니다. 관계자가 웃었어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과장이 없어서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연락이 왔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운하는 언제 시작됩니까? 관계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는 진지하게 진행 중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댔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기사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한국어 억양의 영어였어요. 기사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50년간 해온 일을 당신이 세계에 알려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린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 기사 읽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린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자고 일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28년 만에. 기사 게재 이후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세계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대운하 프로젝트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정부 간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세계 주요 건설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한국을 비웃던 서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참여 의향을 타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배제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의 중동 역할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논의됐어요. 제 기사가 의회에서도 인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파리드가 원전 통제실에서 연락을 해왔어요. 기사 봤습니다. 동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50년간 이 땅에서 일해온 분들이 기뻐할 기사라면 잘 쓴 거겠죠. 싱크탱크 소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브렛, 기사 잘 됐네. 저는 짧게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을 21세기 새로운 해결사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물러섰을 때 한국이 나아갔다고 썼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존 해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운하를 지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던 워싱턴의 토목 전문가요. 그가 받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기사 읽었냐고 물었습니다. 읽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틀린 질문을 했군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둘 다 틀린 질문을 했어요. 천궁이의 아랍에미리트 성공 사례가 다른 중동 국가들로 확산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방공체계 도입 의향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집트도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의 원전 발주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50년 신뢰가 지정학적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었어요. 무기도 원전도 운하도 결국은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50년간 사막에서, 현장에서 계약서를 지키면서 쌓아왔어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명절을 반납하고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땀을 흘린 그 손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50년 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꾸는 씨앗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 생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어요. 조용했지만 대단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잡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저는 미국을 믿는 법을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힘이 세상을 지킨다고, 강한 나라가 안전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달랐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가 세상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결국 불려옵니다. 아버지의 세대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제 세대도 옳습니다. 다만 해결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 얼굴이 한국이에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몽투에 넣었어요. 아버지가 읽으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편지를 써야 했어요.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섰어요. 린다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아빠, 아빠.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한국이 어디예요? 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나라야. 일본 옆에 있어.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작은 나라인데 어떡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작은 나라라서 더 열심히 했나 봐.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 딸이 물었어요. 아빠는 한국 가봤어요? 아직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보고 싶어. 꼭 가볼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50년 전 이 사막으로 건너온 근로자들의 나라. 섭씨 50도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나라. 96%로 하늘을 지키고 10년 만에 원전을 세운 나라.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독립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나온 후 첫 번째 보고서의 주제를 정했어요. 한국의 중동 신뢰 자산 50년, 그 지정학적 의미였습니다. 파리드와는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대운하 프로젝트 관련해 제가 자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파리드가 말했어요. 브렛, 당신은 한국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처음 본 것뿐이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미국을 중심에 놓고 그렸던 그 지도를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해결사는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신뢰를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묵묵히 증명해온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오만 해변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저 너머 호르무즈에서 배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뀔 겁니다. 운하가 뚫리면요. 한국이 길을 열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50년이 걸렸다. 그 50년을 만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펜을 놨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28년간 강대국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사막에서, 원전에서, 항만에서, 50년치 신문기사 앞에서 처음으로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천궁이로 하늘을 지켰어요.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담수화로 생명을 줬죠. 그리고 이제 운하로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명절을 반납하고 땀을 흘린 그 손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신뢰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불렀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강대국들이 멈춘 자리에서 한국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해결사입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쌓아온 50년의 신뢰,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국의 저력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